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내년 준비 시작합니다. 여러분이 응시할 시험은 27회입니다. 그래서 올해가 26회고 내년에 27회 2024년 아마 7월달 두 번째 주 토요일 날 1차 시험 보실 거예요. 그 9월 셋째 주 정확치는 않습니다. 이건 토요일 날 2차 시험 보십니다. 그래서 아마도 2차 시험 끝나면 12월 1일 정도에 합격자 발표합니다. 오늘 며칠이에요? 9월 4일? 1차 시험까지 10개월 남았습니다. 10월 달까지 10개월 나왔는데 이제 2년 동안 올해 그리고 내년까지 2년 동안 쉽지는 않을 거예요. 그러니까 좀 차분하게 처음 시작하니까 하나씩 하시면 좋겠습니다. 아셨죠? 그리고 생각보다 시험이 쉽지 않아 가지고 물론 1차 합격하기도 좀 넉넉지 않고 2차 시험은 주관식이다 보니까 여러분에게 압박감이 좀 심할 거예요. 다만 2차는 1차에 비해서 시험이 상대적으로 수월합니다. 1차 시험은 합격률이 통상적으로 한 15% 이내예요. 2차 시험은 평균적으로 한 70%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험은 1차가 객관식 절대평가고 2차가 상대평가니까 상대평가 시험치고는 2차 시험이 좀 나름대로 좀 쉽습니다. 그러니까 1차 시험을 합격하면 2차 시험은 나름대로 좀 수월하게 합격할 수 있다. 그리고 지금 오늘 9월 4일이니까 올해 4개월 지나고 내년 7개월 지나니까 생각보다는 짧은 시간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좀 차분하게 정리하시는 그런 생각, 좀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민법 할 거예요. 책 제일 뒤에 펴시고. 저는 기억을 안 나는데 저도 주택관리사 봅니다. 자격증을 언제 땄는지 모르겠는데 어쨌든 간에 자랑하려고 가져왔습니다. 보이세요? 제가 21이군요. 저도 잘 몰랐는데 21회 합격생입니다. 이거 점수 보이세요? 화면이 잘 안 보여서 그러는데. 눈이 좋으십니다. 민법 100점 맞았어요. 아니, 강사니까 당연히 100점 맞는 건 당연한데 그래도 쉽지 않아요. 회계원리 40점 맞았습니다. 시설개론 40점 맞았습니다. 그래서 평균 60점 나왔습니다. 꿈의 점수 나왔습니다. 그래서 1차 합격했습니다. 저는 여러분이 웃자고 한 얘기는 아닙니다만은 이렇게 합격했으면 좋겠어요. 언젠가 한번 얘기한 것처럼 민법 60점, 회계원리 60점, 시설개론 60점 이렇게 합격하는 거하고 이렇게 합격하는 것 중에서 어느 것이 확률이 더 높다고요? 확률적으로. 1차 세 과목 똑같이 60점 맞아서 합격할 확률이 높겠습니까? 아니면 한 과목 집중 파가지고 이렇게 고득점 나와서 나머지 대충 하고 합격하는 게 낫겠습니까? 확률적으로. 개인적으로 이렇게 파는 것이 훨씬 더 합리적입니다. 이렇게 맞기는 쉽지는 않아요. 그래서 저는 여러분이 27회 시험에서 민법 한 80점 정도 맞으시고 회계원리 50점 맞으시고 시설 50점 맞아서 이렇게 합격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은 전문 민법 보는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100점 맞는 건 쉽지는 않겠지만 그래도 좀 하시다 보면 80점 이상은 충분히 맞을 수 있다. 물론 사람마다 약간 특색이 좀 있어가지고 저는 회계 전공입니다라고 하면 회계 원리에 집중하시고 저는 시설 쪽에 좀 자격증이 있습니다라고 하시면 시설 자격증에 집중하시면 되겠는데 대부분의 분들은 회계도 잘 모르고 시설도 잘 모르고 민법도 모른다고 가정을 하면 민법에 좀 집중하셔가지고 좀 처음에는 다가가기 쉽지 않지만 공부하시다 보면 안정적입니다. 회계원리 시설개론은 여차하면 과락이에요. 근데 민법은 공부한 만큼 성적이 나오니까
그렇게 보시면 되겠고, 그래서 이렇게 좀 보시고 자랑하려고 가져왔습니다. 하나 더 보여드릴게요. 자격증이 몇 개 있는데 행정사 자격증입니다. 쉽지 않아요. 100점 맞는 거. 100점 맞는 거 쉽지 않아요. 물론 다른 법들은 다 40점입니다. 합격이에요. 자, 저 믿으셔도 되죠, 이제? 아무리 민법 강사에도 본시험 들어가서 이렇게 합격도 합격이지만 민법 점수를 100점 맞는 건 쉽지는 않습니다. 사람이 실수할 수밖에 없는데, 자, 그러면 우적 관역입니다. 저희 시험 회계원리 제가 40점 맞았을 것 같아? 아니면 40점 더 맞았음에도 불구하고 40점 맞췄을 것 같아? 이런 합리적 의심을 안 해보시나요? 제가 딱 16개 맞췄을 것 같아요? 아니면 회계원리 100점 맞을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16개 맞았을 것 같아? 뭔 소리요? 회계 100점 맞을 수 있었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딱 16개 맞춰놨어요. 왜냐하면 제가 회계 100점 맞아서 뭐 할 거야? 예, 어쨌든 간에 자랑하려고 하고 싶은 얘기는 세 과목 중에서 세 과목을 다 잘하기 쉽지 않다. 그래서 처음에 9월 달에는 일단 세 과목을 들어보시고 나에게 좀 적성에 맞는, 혹시 곡성이란 그 옛날 영화 보셨어요? 곡성? 귀신 나오는 거 안 보셨나요? 거기서 보면 유명한, 저는 개인적으로 그 곡성에서 누가 나쁜 귀신이에요? 저는 한 두 번 봤는데 도대체 이해를 못 하겠던데. 거기서 제일 중요한 멘트, 무엇이 중요한디? 무엇이 중요해요? 민법이 중요하다고. 저는 민법 강사니까 아셨죠? 혹시나 회계원리에 막 이렇게 뭐죠? 회계원리가 중요하다 해가지고 회계원리 파다가 내년에 떠봅니다. 아셨죠? 그래서 어쨌든 간에 무엇이 중요하다? 무엇이 중요하다고요? 민법이 중요하다. 그래서 좀 시간이 가더라도 9월달, 10월달, 11월달, 12월달은 올해 2023년은 용어 정리 위주로. 아셨죠? 워낙 함축적이다. 함축적이니까 단어만 보고 앞뒤 전후를 파악하셔야 돼. 자, 저는 아버지입니다. 제 역사. 제가 아버지라고요. 그럼 저 역사는 미루어 점장하기 전에 누굴까요? 남자겠지. 저는 결혼했을까 안 했을까요? 했겠지. 그러니까 제 얘기는 뭐냐면 민법 시간에 이렇게 단어가 나오면 이 단어를 보고 앞뒤 연상하시라고요. 물론 아버지란 단어 가지고 남자는 분명하고 혼인했다는 것을 알 수 있지만, 우리는 지금 쉬운 단어 가지고 그렇지만 예를 들어서 뭐 이상한 단어가 나왔어. 그럼 이상한 단어가 나왔을 때 그 단어가 주는 앞뒤 전후 사정을 파악하기 쉽지 않아요 지금. 그래서 9월달, 10월달, 11월, 12월은 용어 정리 위주로 더디 간다. 됐나요 지금? 그래서 좀 인내심을 가시고 수업을 좀 들으시면 좋겠습니다. 지금 9월은 지금 책 얇은 책 가지고 민법은 이런 거예요 라고 입문용으로 여러분 공부하시기 꼬시기 위해서요 강의를 굉장히 재밌게 합니다. 그래서 대부분 9월달 강의 듣고 민법이 재밌는 과목이다라고 착각해서 들어온 사람이 꽤 많습니다. 근데 막상 들어가 보면 재밌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9월달 한 달은 입문용으로 정리하겠습니다. 자, 시작하죠. 민법이라는 법은 무슨 법일까요? 한자로 백성입니다. 국민들에게 적용되는 법이다. 쉽게 표현하면 개인, 한자로 사인이에요. 사인들에게 적용될 수 있는 법을 뭐라고 한다? 민법이라고 부른다. 그러면 민법이 추구하는 건 뭐냐면 여러분에게 권리가 있을 거예요. 국민에게 어떤 권리가 있는지에 대해서 규정하고 있는 법을 뭐라고 보시면 된다고요? 민법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일반 백성들에게 어떤 권리가 있습니까? 라는 것에 대해서 규정하고 있는 법을 뭐라고 한다고요? 민법이라고 부르고, 이 권리가요 누군가에 의해서
다칠 수도 있잖아요. 여러분에게 인정되는 권리가 있는 이 권리가 다칠 수 있다. 이 다쳤을 때 여러분의 권리를 구제하는, 여러분의 권리가 침해당했을 때 여러분의 권리를 보상받는 이런 법을 무슨 법이라고 부를까요? 들어봤을 것 같긴 한데 이런 법을 민사소송법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한번 들어보세요. 민법은 실체법이고요. 민사소송법은 절차법이라고 합니다. 그럼 대충 실체법과 절차법의 차이는 이해하셨어요 지금? 실체법은 여러분에게 이런 권리가 있습니다 라는 법을 뭐라고 한다? 실체법이라 부르고, 그 실체법에서 규정한 그런 권리가 침해당했을 때 그 권리를 구제하는 절차를 관련된 소송을 뭐라고 한다? 절차법이라고. 대표적인 민법인 실체법이고, 저 민법에 규정된 여러분의 권리가 침해당했으면 나오는 법을 뭐라고 한다? 민사소송법이라고 부릅니다. 같은 얘기로 형법이라는 법도 실체법이에요. 형법에도 규정된 권리에 대해서 구제하는 수단을 우리는 들어보실 것 같아. 뭐라고요? 형사소송법. 그런 맥락에서 민법의 체계적 위기는, 민법은 국민이 가지고 있는 권리에 대해서 규정하고 있는 법을 민법이라고 부르는구나. 그 정도의 뜻만 좀 보시고, 통상적으로 권리에는 뭐가 포함되어 있나요? 의무가 따라올 수밖에 없잖아요 지금. 여러분에게 뭐가 있으면, 권리 있으면 여러분에 뭐 있다고요? 의무 있다. 그래서 우리는 앞으로 민법은 국민이 가지고 있는 권리와 의무에 대해서 규정하고 있습니다 라고 보시면 돼요. 끝. 다른 각도에서 이런 얘기입니다. 예를 들어서 요즘 문제가 생기는, 자, 집 하나 가지고 있습니다. 갑이란 집주인이요, 우리란 세입자 만나가지고 자기 집을 2년간 빌려주는 이렇게 임대차 계약을 체결합니다. 이런 경우에 두 사람 사이에, 임대인과 임차인 사이에 2년짜리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면 갑이라는 임대인에게는 어떤 권리가 있습니까? 라는 것. 또 임대인에게는 어떤 의무가 있습니까? 라는 것. 그러면 임차인에게는 어떤 권리가 있고 임차인에게는 어떤 의무가 있는지, 요 것에 대해서 규정하고 있는 법을 뭐라고 한다고요? 민법이라고 부른다. 두 사람 사이 뭘 체결했을 때, 계약을 했을 때 갑이란 사람에게 어떤 권리가 있고 갑에게 어떤 의무가 있는지, 또 우리에게는 어떤 권리가 있고 어떤 의무가 있는지에 대해서 규정하고 있는 법을 뭐라고 한다? 민법이라고 부른다. 다시 역으로 두 사람 사이에 이 집을요 사고 파는 매매 계약을 체결합니다. 매매 계약을 체결했을 때 매도인에게 어떤 권리가 있는지, 매도인에게 어떤 의무가 있는지, 또 우리랑 매수인에게는 어떤 권리가 있는지, 또 우리랑 매수인에게는 어떤 의무가 있는지에 대해서 규정하고 있는 뭘 뭐라고 한다? 민법이라고 부른다. 여기서 문제. 그러면 매도인의 의무는 대표적인 의무는 뭐예요? 계약을 체결하면 매도인은 자기 집에 대한 소유권 이전할 뭘 주고 있다고요? 의무를 주고 있잖아. 그렇죠? 그런 경우에 매도인이 매수인으로부터 매매대금 받았는데요, 돈은 받아 먹었는데 소유권 등기를 안 넘겨준답니다. 그러면 이런 경우에 매도인이 자신의 의무를 이행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이행하지 않으면 매수인에게는 어떤 권리를 부여할 것인지, 이런 것에 대해서 규정하고 있는 뭘 뭐라고 한다고요? 민법이라고 부른다. 그래서 민법은 결과적으로 개인, 사인 간에 뭐가 발생한다고요? 분쟁이 발생했을 때 저 분쟁을 원만하게 해결하기 위해서 나오는 법을 뭐라고 한다? 민법이라고 부른다. 결과적으로 민법은 국민이 가지고 있는 뭐에 대해서, 권리에 대해서 부여하고 있는 법을 뭐라고 한다? 민법이라고 부릅니다. 제 고등학생 아들이 이렇게 물어봅니다. 아버지, 권리가 뭐예요? 선생님, 권리가 뭡니까? 권리가 뭐예요? 이게 표현하기가 되게 애매해요. 다 권리는 알고 있는데 그 권리를 이제 알아듣기 쉽게 표현하는 게 쉽지 않아. 그래서 제가
법대에 들어가서 배웠던 권리 의미는 권리는 이런 겁니다. 법에 의해서 보호되는 힘. 이것을 법대에서는 이렇게 배웁니다. 권리는 뭐에 의해서 법적으로 보호되는 힘을 뭐라고 한다? 권리라고 부른단다. 그러면 제가 아들한테 아들, 권리라고 하는 것은 법에 의해서 보호되는 힘을 권리라 한단다 라고 하면 제 아들이 수긍합니까? 아니면 재차 질문합니까? 아들아, 권리는 법에 의해서 보호되는 힘을 권리라 한단다 라고 하면 제 아들은 재차 반문한다, 아니면 알아들었다는 듯이 고개를 끄덕이고 돌아간다? 재차 반문합니다. 아버지, 그러면 법에 의해서 보호되는 힘이 뭔데요? 그럼 저는 뭐라고 얘기해요? 아, 권리라니까. 답답해 미치겠네. 무한 반복됩니다. 그래서 권리라는 것은 이런 게 권리란다. 예를 들어서 너는 지금 고등학생이니까 너에게 나는 아버지로서 뭐가 있다? 친권이라는 권리가 있다. 그리고 너는 나한테 아버지 저 학원비 주세요. 아니면 그래도 학생이다 보니까 간식 같은 거 먹어야 합니다. 그래서 용돈 주세요. 라고 너는 내 아들이니까 아버지 저 좀 먹여 살려주세요. 라는 부양 청구권도 너한테 있는 권리란다. 아버지 나에게는 뭐가 있고 친권이라는 권리가 있지만 아들 너에게는 아버지를 상대로 해서 아직 성년 되기 전이니까 아버지 저 좀 먹여 살려주세요라는 부양 청구권, 이런 권리도 있단다. 또 제가 아들아 아버지가 집을 가지고 있잖아. 그래서 나는 아버지는 뭣도 가지고 있고 집에 대한 소유권도 일종의 뭐라고요? 권리이고, 너도 알다시피 내가 아버지 친구에게 1억 빌려준 돈 있잖아. 1억 받을 수 있는 뭣도 있고 채권도 있고, 그래서 이렇게 친권이라든지 부양청권이라든지 소유권이라든지 채권 이런 것이 이것이 넓은 의미에서 합쳐서 뭐라고 부른단다? 권리라고 부른단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권리의 뜻이 법에 의해서 보호되는 힘이라고 하지만 이게 내용이 너무 추상적이다 보니까 권리를 이런 식으로 분류해서 예를 들어주는 것이 훨씬 더 수월하지 않나요 지금? 됐나요 지금? 그래서 권리가 부르는 형식이 워낙 다양합니다. 그래서 권리를 이렇게 분류합니다. 첫 번째, 권리가 뭡니까? 라는 뭐에 따라 가지고, 내용에 따라 가지고 네 가지로 분류한다. 인격권은 뭐냐면 아시겠지만 사람으로서 갖는 권리다. 이걸 뭐라고 한다고요? 인격권이라고 부르고, 두 번째, 권리는 돈에 관련된 권리입니다. 재산권이라고도 부르기도 하고, 아닙니다. 권리는 가족관계에서 누릴 수 있는 신분권 일종의 권리입니다. 라고 부르기도 하고, 자, 네 번째는 우리가 통상적으로 사회생활 하다 보면 회사 들어가잖아요. 회사의 사원으로서 누릴 수 있는 사원권이라는 것이 일종의 권리, 뭐에 따른 분류라고요? 내용에 따른 분류돼서 크게 나눠가지고 권리를 이렇게 시험에 나오진 않겠지만 이런 식의 권리의 분류 방법도 있구나. 그래서 권리가 너무 추상적이다 보니까 권리가 추구하는 내용이 뭡니까? 첫 번째, 사람이 사람으로 갖는 권리다 라는 맥락에서 이걸 넓은 의미로 뭐라고 한다고요? 인격권. 두 번째는 돈에 관한 권리입니다. 뭐라고 한다고요? 재산권. 그리고 가족생활을 하면서 누릴 수 있는 권리를 뭐라고 하고? 신분권이라고 부르고, 회사의 사원으로서 누릴 수 있는 권리를 뭐라고 한다? 사원권이라고 부른다. 자, 그냥 예를 들은 겁니다. 자, 여러분은 명예 있나요? 있다고 좀 해줘. 있다고 좀 해줘. 아무리 내가 지금까지 명예 살았지만 있다고는 해줘. 명예권 있어 없어? 있어. 명예권도 권리라면 이 명예권은 인격권의 일종일까? 재산권의 일종일까? 신분권의 일종일까? 사원권의 일종일까? 개한테, 죄송해요. 혹시 반려견 키우신 분 계세요? 개한테도 명예가 있을까? 사람이 사람으로서 누리는 권리라고요. 전형적인 인격권의 일종입니다. 잠깐 다른 얘기를 해보죠. 우리 정조권이라는 권리가 있습니다. 선생님 정조권 있으세요? 정조권 있다고 해줘야 아셨죠?
있다고 해줘. 정적권 일종의 뭐라고요? 인격권의 일종이라고. 다시 소유권 또 걸리겠네. 인격권, 재산권, 신분권, 사원권. 재산권, 친구한테 받을 돈, 채권, 재산권. 아까 얘기한 친권, 신분권. 그렇죠? 회사의 주주로서 총회 나가서 나 그 안건 찬성하고 싶어요. 의결하는 권리. 의결권이 뭐라고요? 사원권이다. 따라서 모든 권리는 네 가지 범주에 포함됩니다. 그래서 저것을 뭐에 따른 분류라고요? 내용에 따른 분류라고 표현한다. 그래서 인격권은 사람이 사람으로 갖는 권리를 뭐라고 부르고? 인격권이라고 부르고, 돈에 관한 권리를 재산권이라고 부르고, 가족 생활에서 누릴 수 있는 권리를 뭐라고 부르고? 신분권이라고 부르고, 회사의 사원으로 누릴 수 있는 권리를 뭐라고 한다? 사원권이라고 불리기도 한다. 자, 이렇게 분류할 수도 있지만 권리가 어떤 작용합니까?에 따라가 작용에 따른 분류도 이렇게 등장합니다. 첫 번째 뭐 지배권이 있고, 두 번째는 청구권이 있고요. 세 번째는 형성권이 있고, 네 번째는 항변권 등이 있답니다. 그럼 질문 한번 해볼게요. 자, 대충 소유권은 내용에 따라서 분류했을 때는 뭐에 속하지만 재산권이지만, 저 소유권은 작용에 따라서 분류했을 때는 지배할까요? 청구할까요? 형성할까요? 항변할까요? 그럼 대충 청구는 뭐야? 좀 하라고. 그럼 소유권은 청구하는 거야? 아, 내 건데. 그게 내 건데. 그게 내 거야. 내 거라고. 그게 소유권이라고. 내 건데. 뭘 청구를 해? 지배권입니다. 뭐라고요? 지배권의 일종이에요. 잠깐. 채권. 제가 친구에게 1억 받을 돈이 있어요. 그럼 일종의 뭐라고요? 재산권은 분명하죠. 그러면 채권은 지배권일까, 청구권일까, 형성권일까, 항변권일까? 그래, 청구권이겠죠. 1억에 대한 돈 받을 돈 있으면 친구한테 가 청구해야죠. 제 말 뜻 이해하셨나요 지금? 그래서 분류 방식만 다를 뿐이지 모든 권리는 요 네 가지에 들어오고 모든 권리는 요 네 가지 들어올 수밖에 없어요 지금. 질문. 친권은 내용에 따라서 분류했을 때는 뭐에 속하지만 신분권에 속하지만, 친권은 작용에 따라서 분류하면 지배할까요? 청구할까요? 형성할까요? 항변할까요? 미성년자는 친권에 복종해야 합니다. 이게 법이야. 다시. 미성년자는 친권에 뭐라고요? 복종해야 돼. 이게 법이라고. 저는 지금도 이해가 안 되는 게 제 아내가 마음에 안 들어요. 이해가 안 돼. 얘들하고 얘기를 하다 보면 얘들하고 대화를 하더라고. 초등학교 갈 때 대화를 하더라고. 어떤 학원이 좋냐고. 물어봐. 이게 물어볼 상황이 아니야. 뭐라고요? 지배하시라고. 아니, 얘들의 생각을 너무 존중해 주다 보니까 얘들이 요즘처럼 건방진 거 아니야 지금. 제 아들 제가 못 이깁니다. 말로. 왜 못 이겨요? 확신에 차 있어. 정의에 차 있다고. 그게 정의인지 아닌지는 모르겠는데 말이 안 통해. 이게 이 결과물이 뭐라고? 상호 대화하다 발생하는 문제라고. 저를 이렇게 했다고 쓰레기를 보지 마세요. 강요하려고 하는 거야 지금. 친권은 지배권입니다. 아들 공부해라 청구하는 게 아니라고. 아들 공부해! 라고 해야지. 아들 공부 좀 해주세요 라고 하는 권리가 아니라고. 청구는 제가 친구한테 가서 1억 발도 있으면 친구야 돈 줘 라고 비는 권리라고. 청구하는 권리지 지배하는 권리가 아니라고 지금. 됐나요 지금? 그래서 지배권, 청구권, 형성권, 항변권이 나오고, 주로 나오는 것은 우리 시험은 요놈이 이제 문제가 되어버립니다. 지배권은 문제가 안 돼요. 그래서 매년 우리 시험 3번 질문이 요겁니다. 작용에 따른 분류 중에서 이건 청구권인가요? 형성권인가요? 항변권인가요? 이렇게 물어볼 수 있습니다. 됐나요 지금? 그래서 이제 물론 이것 말고도 제 얘기 들어보세요. 권리를 절대권이라고도 부르기도 하고, 권리를
상대권으로도 분류할 수 있습니다. 권리를 분류하는 방식이 두 가지만 있는 게 아니에요. 권리 분류 방식이 수십 가지가 있습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볼게요. 자, 소유권은 절대권일까요? 상대권일까요? 대충 대략적인 느낌, 어감상은. 절대는 뭘까? 절대는 잠깐만. 우리 시험 1차 절대평가. 절대평가의 의미는 뭐예요? 누구든지 평균 60점만 넘으면 합격하는 시험. 상대는 1등부터 1600까지만 합격하는 시험. 됐어요 지금? 그러면 절대의 의미는 뭘까? 절대는 누구에게든지, 상대는 특정인에게만. 그러면 내 소유권은 누구에게든 주장할 수 있어? 아니면 특정한 사람에게만 주장할 수 있어? 누구에게든지. 그러면 제가 친구한테 갖는 채권은 친구에게만 주장해? 친구 말고 누구에게든 주장해? 친구에게만. 그래서 채권은 상대권이에요. 제 말 뜻 의미 이해하셨나요 지금? 그래서 많은 얘기를 합니다만은 앞으로 수없이 용어정을 하다 보니까 좀 이렇게 해서 하고 싶은 얘기는 권리를 분류하는 방법이 수만 가지가 있지만 이건 차후에 정리하도록 하고, 이번 시간에는 이제 자격에 따른 분류 가운데서 지배권, 청구권, 형성권, 항변권 중에서 이제 청구권하고 형성권의 의미를 좀 정리 좀 해보고 넘어갑니다. 그러면 청구권의 뜻은 뭐냐? 자 보세요. 예를 들어서 갑이라는 사람과 을이라는 사람 사이에 이렇게 돈 1억짜리 1억을 빌려주는, 돈을 빌리는 계약을 우리는 금전 서비대차 계약이라 부릅니다. 갑이 을에게 1억을 뭐 했다? 빌려주었다. 그러면 저걸 뭐라고 한다? 금전 서비대차 계약이라 부르고, 빌려준 사람의 이름을 우리는 앞으로 한자로요, 이 사람의 이름을 대주라고 부를 거예요. 자, 금전 서비대차 계약에서 돈을 빌려준 사람을 뭐라고 한다? 대주. 빌려간 사람을 한자로 차주라 부를 거예요. 그러면 대주는 차주에게 빌려주었으면 언젠가는 친구 지난번에 빌려간 1억 달라라고 뭐 할 수 있어요? 청구할 수 있잖아. 그러면 질문, 갑이 을에게 1억을 달라고 청구를 몇 번 해야 돈을 받을 수 있나요? 질문이 너무 어려운가? 채권자가 채무자에게, 즉 대주가 차주에게 빌려준 돈이 있다면 몇 번 1억 달라고 청구해야 채무자, 차주가 돈을 갚을까? 자, 그러면 결론 이거야. 갑은 을에게 이렇게 1억 받을 수 있는 채권이 있는데 이 채권이 만족을 얻고 실현되고 하려면 제일 중요한 것은 채권자가 채무자에게 수십 번 돈 갚아달라고 청구해봤자 의미가 없습니다. 제일 중요한 것은 채무자가 그 얘기 듣고요, 알았어, 내가 너한테 빌려준 1억 갚을게 라고 1억 원을 뭐 해야? 변제해야 이 채권은 만족을 얻고 이 채권은 실현이 됩니다. 다시, 아무리 많이 뭐 해도 청구해도 채무자가 돈을 갚지 아니하면 이 채권은 만족받지 못합니다. 실현되지 못해요. 이 채권이 없어지려면 채무자가 뭐 해야 한다고요? 변제해야 돼. 이게 청구의 특징입니다. 즉 청구의 특징은 상대방 을이 청구를 받아가지고 1억 원을 뭐 해야? 변제. 제 식대로 표현하면 응해야 합니다. 채권자의 청구에 대해서 채무자가 뭐 해야? 응해야 이 청구는 실현되고 이 청구는 만족을 얻습니다. 이게 청구의 특징이야. 만일에 아무리 청구해도 상대방이 응하지 않으면 이 채권은 만족을 받지 못합니다. 이게 청구의 전형적인 뜻이에요. 청구의 특징이 뭐라고요? 청구는 이 청구권이 만족받고 실현받기 위해서는 중요한 건 뭐라고요? 나만 잘해서 되는 것이 아니라 상대방이 뭐 해야? 응해야 청구가 실현됩니다.
제 말 뜻 이해했어요 지금? 여기 끝. 선생님 혹시 그냥 예를 들어서 하는 얘기인데 잠깐 이게 질문이 좀 많은 편이에요. 질문 많습니다. 제가 질문한다고 해서 선생님을 좋아한다거나 이렇게 오해하지는 마세요. 아셨죠? 앞에 앉아서 계시라고 물어보는 거야. 저 배우자 계세요? 사모님? 있지요. 매번 사랑스러우세요? 한 번씩 꼴 보기 싫으세요? 자, 그래서 한 번씩 꼴 보기 싫어. 여보 안 되겠다. 나도 좀 편하게 살자. 이혼을 청구합니다. 몇 번 이혼 청구해야 이혼됩니까? 사모님이 응해야 이혼이다. 사모님이 응하지 않으면 이혼되지 않습니다. 이해가 좀 도착하기도 청구의 뜻이 뭐라? 청구는 상대방이 뭐여야 한다고요? 응해야 돼. 나 혼자만 가지고 내 권리를 실현할 수는 없어. 제 말 뜻 이해했어요 지금? 얘기 끝. 요게 청구의 뜻이다. 그런데 어려운 단어가 세 번째 나오는 형성입니다. 요 형성은 한자로 써볼게요. 한자로 이렇게 씁니다. 자, 그러면 요 형자가 형체를 이룬다의 형체랍니다. 형체를 뭐 한다고요? 이룬대. 그런 맥락에서 의사 권리 중에 하나가 뭐라고요? 형성입니다. 제가 항상 입문용 할 때 하는 얘기입니다. 자, 보세요. 자, 그림을 잘 못 그리지만 요 그림이 무엇으로 보여집니까? 눈사람. 그렇군요. 자, 눈사람은 사람의 형체를 이루고 있잖아요. 구성물질은 뭘로? 구성물질은 눈으로. 자, 그러면 자, 퀴즈 응용력. 돌을 깎아서 사람 형태를 만들었대. 어렵지 않아. 뭐라고 불러? 돌사람이라 부르죠. 뭘 고민하고 있어. 돌 하루 막 이런 얘기 하지 말고 돌사람이라고 지금. 제 말 뜻 이해했어요 지금? 다시. 흙으로 사람 형체를 만들었대. 뭐라고 부를 것 같아? 그래, 흙사람이라고. 자, 그래서 형체를 구성하는 물질이 이것 말고 의사표시에 의해서, 뭐에 의해서? 말에 의해서 저렇게 형체를 이루면 저걸 민법에서 형성권이라고 부릅니다. 형성의 뜻이 뭐라고요? 말해라. 그래서 뭐에 의해서? 말에 의해서 형체를 이루는 권리를 뭐라고 한다? 형성권이라고 부릅니다. 자, 그래서 형성의 의미는 들어보세요. 단어가 앞으로 계속 괴롭힐 거예요. 키워드 일방적 의사표시에 의해서 권리가 형성되거나 권리가 생깁니다. 이렇게 나면 이게 뭐라고요? 형성권이야. 그래서 자, 보세요. 권리라는 게 이렇게 형성이 되든, 권리가 이렇게 형성이 되든, 권리가 이렇게 형성이 되든, 이 형체를 이루는 구성물질이 뭐라고요? 구성물질이 일방적 의사표시만 있으면 법률 관계가 권리가 형성되는 권리를 뭐라고 한다? 형성권이라고 부릅니다. 그러면 일방적이다 보니까 특징이 뭐냐면 상대방의 의사는 중요치 않다라는 게 특징이 돼버립니다. 그러면 잠깐, 제가 1분 전에 청구권은요, 몇 번을 청구해야 권리가 실현된다고요? 중요치 않다. 중요한 건 뭐라고요?
상대방의 뭐다? 응해야 한다. 그럼 결과적으로 상대방의 의사가 중요한 거 아닌가요? 그런데 형성은 상대방의 의상에 중요하잖아. 중요치 않고. 키워드 뭐라고요? 일방적 의사표시만 있으면 법률관계 형성되는 걸 뭐라고 한다? 형성권이라고 부릅니다. 잠깐만. 우리는 지금 안 계시는데 만일에 보세요. 남자 여자가 있는데 여기가 혼인하기 전에 젊은 커플이랍니다. 젊은 애인 사이예요. 두 사람 사이 법적인 혼인 말고 뭐라고요? 젊은 애인 사이라고. 그럼 둘은 현재 뭐라고요? 연인이라고. 연인입니다. 그런데 한쪽이 다른 쪽에게 이제 실직이 나서 그만 만나고 싶어요. 그러면 갑이 을에게 일방적으로 야 헤어져 그만 만나고 싶어 라고 청구하면 이쪽에서 그래 나도 너 지겨워 나 그만 만나고 싶어 라고 응해야 연인관계가 깨집니까? 아니면 일방적으로 통보하면 상대방이 원튼 원치 않든 연인관계가 깨집니까? 어려운 문제는 아닌 것 같아. 통보만 하면 돼. 상대방한테 승낙까지 얻어야 돼. 통보만 하면 되지요. 통보만 하면 되지. 이게 만일에 여기에 승낙이 요해버리면 이건 스토커가 돼버려. 야 꺼져 하면 을은 뭐 해야 돼? 봐봐. 중요치 않아. 꺼져 하는 순간 애인이 깨져. 뭐에 의해서? 뭐에 의해서? 일방적 통보에 의해서 연인이 깨지잖아 지금. 잠깐만. 아까 제가 여기가 애인이 아니라 연인이 아니라 부부 사이래. 부부면 물어보고 끝내야 돼? 바로 통보하고 끝나면 돼? 통보만 하고 끝내버리면 참 세상 편하다. 이거 말 자체가 안 되잖아 지금. 제 말 뜻 이해했어요 지금? 이게 본질적으로 청구와 형성의 차이점입니다. 청구는 뭐라고요? 아무리 청구해도 상대방이 뭐 해야 한다? 응해서 뭔가 해줘야 하지만 형성은 뭐라고요? 상대방이 응하든 응하지 않든 제일 중요한 건 뭐라고요? 일방적인 뭔만 가지 있으면 의사표시만 있다면 권리가 생기거나 권리가 변동되거나 권리가 형성된다. 그런 맥락에서 뭐라고요? 저걸 형성권이라고 부릅니다. 의미는 이 정도에서 앞으로 시험 볼 때까지 여러분의 머리를 지긋지긋하게 하려면 요놈이에요 지금. 형성입니다. 형성의 뜻이 뭐라고요? 일방적 의사표시만 있다면 법률관계, 권리가 변동되거나 권리가 형성되는 것을 우리는 총체적으로 뭐라고 한다? 형성권이라고 부릅니다. 됐나요? 그런데 형성권의 의미가 똑같이요. 끝말이 청구로 끝나요. 뭐를? 끝말이 뭘로 끝나? 청구로 끝나. 그래서 청구로 끝났을 때 이 청구가 오리지널 청구인지 형성인지를 구분하는 시험 문제가 매년 한 번씩 나옵니다. 자, 청구와 형성이 공통적으로 끝나는 단어가 뭐라고요? 청구로 끝난다고. 형성으로 끝나는 단어가 없어. 다 뭘로 끝난다고요? 청구로 끝나는데 청구의 성격이 거의 99%는 뭐라고요? 청구야. 그런데 말은 뭔데? 청구인데 형성으로 끝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자, 한번 들어보세요. 혹시 우리 중에 임대인 계세요? 나 집 하나 가지고 있는데 반지하 세주고 있습니다. 임대인. 자, 한번 연습해보죠. 집주인, 임대인이 있습니다. 임차인이 있습니다. 2년짜리 임대차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그래서 지하 1층 방 2개짜리입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 3천에 40만 원 이렇게 임대차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시간이 흘러갑니다. 그래서 임대차의 계약 기간이 끝났습니다.
임차인이 그 집에 살고 싶어 해요. 이런 경우에 계약 끝날 때쯤 임대인이 임차인한테 가서 야 월세 좀 올려달라. 월세 증액을 청구합니다. 제 말 뜻 이해했어요 지금? 그러면 요 끝말이 뭘로 끝나요? 청구입니다. 그럼 이게 청구권이겠어? 형성이겠어? 응? 만일에 보셔봐. 야 40은 투룸치고는 너무 싸다. 야 50으로 올려줘. 10만 원 증액을 청구했습니다. 그럼 이게 뭐면? 청구면 세입자가 뭐 하면? 콜 응하면 50으로 올라가겠지만 아니 2년 살았다고 10만 원 올린 게 어디 있어요? 너무 많잖아요 지금. 3만 원만 올립시다. 나는 모두 응하고 있는데 그래서 상대방이 응하지 않으면 안 올라가겠네. 이게 뭐라면? 청구라면. 근데 이게 뭐라면? 형성이라면 무조건 50으로 올라가야 돼. 청구로 보여요? 형성으로 보여요? 잠깐 여기서 협의가 되겠나요? 협의가 안 되겠나요? 아니 여러분이 세입자라고 한번 해봐. 갑자기 집주인이 보증을 확 올려달래. 협의가 되겠어 안 되겠어? 협의가 될 일이 없어. 그래서 이런 경우는 형성으로 봅니다. 무조건 올려줘야 돼. 법적으로 5% 이내의 범위 내에서. 지금 10만 원 너무 많아요. 지금 5% 이내의 범위 내에서만 올릴 수 있습니다. 이걸 차후에 차임, 증감, 청구권이라고 부를 거야. 제 말 뜻 이해하셨어요 지금? 다시 그런 맥락에서 그래서 하고 싶은 얘기는 끝말이 뭘로 끝나는데 청구로 끝나면 대부분은 뭐라고요? 청구가 맞아. 그런데 경우에 따라서는 끝말이 뭘로 끝나도 청구로 끝나도 형성인 경우가 종종 있다 없다? 있다고. 그래서 시험 문제는 여기서 빈출입니다. 잠깐만 예를 들어서 보죠. 만일에 집을 하나 빌려줬습니다. 그래서 두 사람 사이에 2년짜리 전세권 설정했습니다. 갑의 이름은 전세권 설정자고요. 을의 이름은 전세권자입니다. 이 집을요 주거용으로 빌려준 거예요. 그런데 가서 보니까 1층이에요. 빨간 사이렌이 돌아갑니다. 이렇게. 아니 1층 외벽에 뭐가 돌아간다고? 사이렌 돌아간다고 빨갛게. 불빛은 뭐 어떻게? 야시시하게. 지금 제 말 뜻 이해했어요 지금? 그러면 주거용으로 빌려준 요 주택에 대해서 이런 식으로 목적 이외에 사용하게 되면 요거 문제가 좀 있잖아. 그래서 이런 경우에 전세권 설정되는 전세권자한테 가서 야 나가. 전세권에 방 빼라고 하는 권리를 뭐라고 한다고요? 전세권 소멸 청구권이라고 불러. 그러면 끝말이 뭘로 끝난다고요? 청구로 끝나잖아. 그러면 이 청구가 원칙적 의미의 청구권입니까? 아니면 이게 형성권입니까가 문제가 돼버려. 근데 이게 만일에 뭐가 돼버리면 청구가 되면 세입자가 뭐라고요? 나는 못 나가요 라고 하면 못 내보내. 제 말 뜻이 있어요 지금? 근데 사안의 경우라면 이걸 청구로 봐버리면 요런 주거용에 빨갛게 이렇게 돌아가더라도 이거 이 사람을 막을 수가 방법이 없잖아. 그러니까 이건 뭘로 본다고요? 형성으로 봅니다. 무조건 방 빼야 돼. 그래서 우리 법은 우리 민법 311조에서 전세권자가 전세 목적물을 목적대로 사용하고 수익하지 아니하면 설정자 전세권자에게 방 빼라고 전세권 소멸을 뭐 한다? 청구하는 권리가 있다. 요게 끝말은 뭘로 끝나도 청구로 끝나도 실질이 뭐라고요? 형성권이다. 됐나요 지금? 다시 한번 정리. 문장을 읽어봤을 때 청구의 실현은 어떻게? 상대방이 뭐 해야 한다? 응해야 한다. 상대방이 응하지 않으면 청구는 의미가 없다. 형성은 뭐라고요? 상대방이 응하든 응하지 않든
일방적 의사표시에 의해서 두 사람 사이의 법률 관계가 확정되고 고정이 된다면 우리는 이것을 뭐라고 한다? 형성권이라고 부르고, 앞으로 형성이라는 단어가 나오면 뭘 형성하라고요? 의사표시하라고. 뭐라고요? 형성이라는 단어가 나오면 뭐라고요? 의사표시해라. 그 뭔만 가지고, 의사표시만 가지고도 법률 관계를 뭐 할 수 있다? 형성할 수 있다. 그 얘기야 지금. 만일에 보셔봐. 들어보셔요. 우리 법은 2년짜리 임대차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그런데 세입자가요, 다른 말로 임차인께서 월세, 법적으로는 차임이에요. 차임을 2달 연체하고 있어요. 임차인이 내일 월세 차임을 몇 달 연체하고 있다고요? 2달 연체하면 임대인은 이 임대차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뭐 할 수 있다고요? 해지합니다. 그럼 보세요. 뭔 얘기냐면 처음에 두 사람 사이에 이 상태에서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면 이 계약은 문제가 없었으니까 뭐라고요? 유효였습니다. 그러다가 임차인께서 월세 차임을 2달 연체해서 한참 뒤에 여기서 임대차 계약을 뭐 해버리면 해지해버리면 유효였던 임대차 계약이 무효가 돼버립니다. 지금. 그러면 해지라는 뭐에 의해서 의사표시, 누구의 의사표시? 임대인의 무슨 의사표시? 일방적. 계약 뭐 할 때? 해지할 때 임차인에게 물어보고 해지한다? 아니면 물어보지 않고 일방적으로 해지한다? 일방적이야. 물어볼 필요가 없지 이것은. 야, 네가 월세 2달 연체했으니까 나 너하고 맺은 계약, 임대차 계약 해지해도 될까? 라고 물어보는 임대인이 어딨어? 그렇게 물어보면 임차인은 뭐라 하겠어요? 아, 사정이 있으니까 제가 월세 못 냈으니까 좀 봐주시죠. 그럼 이 해지가 안 돼. 그러니까 해지는 임대인의 뭐? 일방이라는 얘기니까 타방에게 물어본다, 물어보지 않는다. 물어보지 않고 일방적으로 임대차 계약을 뭐 해버리면? 해지해버리면. 해지라는 뭔만 가지고도, 의사표시만 가지고도 뭐에서 뭘로? 유효이었던 것이 무효라는 것으로 형성돼 버리잖아. 그래서 해지권이 일종의 뭐라고요? 형성권입니다. 그래서 민법 시간에 나오는 모든 권리는 대부분 다 뭐라고요? 형성권이야 지금. 상대방한테 물어본다, 물어보지 않습니다. 그냥 일방적으로 뭐하는 순간, 통보하는 순간 형성이 돼. 그러니까 상대방 입장에서 유리해요, 불리해요? 불리하지 무조건. 상대방 의사는 물어보지 않으니 그래서 우리 법은 형성권에 대해서 굉장히 엄격하게 제한하고 있습니다. 법에 있는 것만 행사할 수 있어. 의미는 그렇게 해서 형성의 뜻이 뭐라고요? 상대방한테 물어보지 않고 일방적 뭔만 가지고도, 의사표시만 가지고도 두 사람 사이 법률 관계가 확정되고 변동되고 형성되는 권리를 뭐라고 한다? 형성권이라고 부릅니다. 의미 됐나요 지금? 얘기 끝. 됐습니다. 그래서 그 교재 좀 보면, 책 좀 볼게요. 잠깐 어디 하고 있는지는. 제일 뒤로 가서 보시면 211페이지. 우리 책 211페이지 보시면, 자, 제일 5번의 제목이 권리의 종류라고 나와 있죠. 그래서 권리의 뭐에 따른 분류? 내용에 따라 가지고 인격권, 재산권, 신분권, 사원권 등으로 분류할 수 있고, 자격에 따른 분류가 3가지가 나옵니다. 첫 번째 뭐? 지배권. 두 번째 청구권. 세 번째 형성권. 페이지 넘어가서 보니까 네 번째가 항변권인가요? 그래서 지배권, 청구권, 형성권, 항변권은 뭐에 따른 분류라고요? 뭐에 따른 분류? 작용에 따른 분류고, 제일 중요한 것은 형성입니다. 한 장 앞으로 211페이지. 형성권의 의미 좀 읽어볼게요. 자, 기억. 형성권이란 권리자의 밑줄 뭐?
일방적 의사표시에 의하여 법률관계의 변동, 가로 안에 보니까 권리가 발생할 수 있고 권리가 변경될 수 있고 권리가 소멸 등이 일어나는 권리를 뭐라고 한다? 이것을 형성권이라고 부른다. 제일 중요한 키워드 뭐라고요? 일방적이다. 일방적이니까 상대방의 동의 따위는 필요 있다 없다? 없다. 상대방의 승낙은 필요 있다 없다? 없다. 일방적 의사표시만 가지고도 효력이 발생하는 권리를 그 유명한 뭐라고 한다? 형성권이라고 부른다. 형성의 뜻이 뭐라고요? 형체를 이룬다. 형체를 이루는 매개체가 뭐라고요? 의사표시다. 그래서 의사표시에 의해서 형체를 이루면 이걸 뭐라고 한다? 형성권이라고 부릅니다. 거기까지 하고 좀 쉬었다가 2교시 때 본격적으로 형성권의 의미 좀 잠깐 볼게요. 잠깐 쉬었다 오겠습니다. 잠깐 쉬죠. 10분만 쉴게요.